안녕하세요. DJ 사나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시집살이는 어떠셨나요? 시아버지의 은혜를 저버리고 뒤통수를 쳐버린 사건으로 시댁 식구들을 통곡하게 만든 이야기를 시작해 볼 건데요. 제가 도대체 왜 그랬는지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는 40대 후반 여성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 엄마랑 아빠랑 자주 싸우셨어요. 너무 오래전 일이라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돈 때문에 싸우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일부러 학원도 빼먹고 밖에서 배회하다가 집에 늦게 들어가곤 했는데요. 엄마는 그나마 절 챙겨주셔서 괜찮았는데 밖에서 바쁘게 일하다가 돌아와서 엄마랑 싸우기만 하는 아빠가 솔직히 밉긴 했어요. 그러다 제가 대학에 들어갈 때쯤 아빠 때문에 집에 경찰이 온 거예요. 아빠가 체포된 채로 끌려가고 있어서 어찌나 놀랐는지 몰라요. 엄마가 조사받고 올 거라고 저를 달래주셨지만 아빠가 결국 감옥에 들어가셨어요. 그것 때문에 엄마와 아빠가 또 크게 싸우셨고 별거를 하시게 됐죠. 그래서 전 아빠가 뭐 때문에 징역을 산지는 몰랐어요. 물어보고 싶어도 물어볼 수가 없는 게 엄마가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매일같이 이불 속에 누워서 일어나지를 않으셨고 밥도 먹지 않아서 제가 엄마를 붙잡고 이럴 정도였어요. 엄마, 아빠가 끌려갔다고 이러는 게 어딨어. 산 사람은 살아야지. 제발 밥이라도 먹어. 내가 죽을 한번 만들어봤거든? 이거 한 입 먹어봐. 제가 숟가락을 엄마 입가에 가져다 대니까 엄마가 간신히 한 입을 받아먹고는 슬피 우시는 거예요. 그날 엄마를 얼마나 토닥여드렸는지 몰라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서 제가 매일같이 엄마 곁에서 기운 좀 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일상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엄마한테 아빠 이야기를 꺼내면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서 조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아빠가 감옥에 간 거니까 저도 이유를 알아야 할 것 같고 궁금하더라고요. 이런 이유로 제가 용기를 내서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엄마, 아빠는 왜 감옥에 간 거야? 그리고 언제 돌아오는지 알고 있어? 사실 그동안 계속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엄마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말을 못했거든. 그동안 아빠를 잊은 것처럼 잘 지내던 엄마가 갑자기 표정이 굳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다가 우셨어요. 그때 저도 어렸는데도 그런 엄마를 얼른 안아서 토닥거리면서 위로해드렸죠. 그 뒤로 엄마한테 아빠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아빠가 입 밖으로 내면 안 되는 거의 금기의 대상이 되어버렸는데요. 다행히 엄마가 그 뒤로 드러눕거나 우울해 있지만은 않았어요.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하니까 엄마가 식당 일을 하면서 친척들에게 굽신굽신거리며 생활비나 제 대학 등록금을 마련한 거죠. 요즘 학자금 대출 제도가 잘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엄마가 이제 막 성인이 된 저한테 빚을 만들어주고 싶지 않다고 고집을 부리셨거든요. 저 때문에 엄마만 고생하고 있는 것 같아서 엄마한테 미안했어요. 그와 동시에 아빠에 대한 분노가 커진 것 같았는데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뒤에 대학을 졸업하고 독립한 다음에 자취를 하고 있었거든요. 아빠가 출소한 후에 집으로 돌아왔다고 했을 때는 일부러 찾아가지 않았어요. 찾아가더라도 대면대면했죠. 어쩌다 찾아갔을 때 아빠가 이제 공장에서 일을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전 그러던가 말던가 흘려듣고 말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교제하던 사람과 결혼 이야기가 나올 때쯤이었어요. 평소처럼 회사를 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갑자기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엄마가 이러시는 거 있죠? 엄마가 방금 전에 아빠가 사고로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에 왔거든. 아빠가 일하다가 사고로 돌아가셨다. 얼른 병원으로 와봐야 할 것 같아. 엄마가 이러시면서 어느 병원인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알려주신 병원으로 서둘러서 가봤어요. 그런데 진짜로 아빠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 자리에 아빠 또래로 보이는 남성분도 계셨는데요. 그분이 아빠랑 같이 일하다가 친해진 동료라고 하시면서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오늘
형님이 작업하게 될 기계가 평소보다 더 복잡한 공정을 요구하는 대형 프레스 기계였어. 형님이 공장 일을 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고 전문적인 수준도 아니었더라. 그런데 공장에서는 직원을 더 뽑기에는 귀찮고 돈이 드니까 형님한테 가르친 다음에 시키더라고. 그렇게 형님이 얼렁뚱땅 일을 배우고 작업을 하던 도중 갑자기 기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 형님 손이 순식간에 말려 들어가면서 과다출혈로 세상을 뜨신 거다. 아빠가 뭐 때문에 감방에 간 건지는 모르지만 사고 쳐서 엄마만 고생시키는 바람에 아빠를 그닥 안 좋아하긴 했거든요. 그래도 막상 아빠가 돌아가시니까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더라고요. 아빠가 출소한 후에 아빠를 볼 때마다 어색했거든요. 그와 동시에 아빠가 너무하다는 감정이 있어서 대화를 피했는데 이야기를 해볼 걸 그랬나 싶었어요. 바쁘다는 핑계를 대가면서 본가에 안 간 게 조금은 후회가 됐는데요. 아빠 장례를 치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면 아빠랑 진솔한 대화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마도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많이 싸우시면서 정신적으로 힘들게 사셨지만 그래도 엄마에게 있어서 하나뿐인 인생의 동반자였던 거예요. 엄마가 장례식장에서 아빠와의 연애 시절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래도 엄마는 아빠를 많이 사랑했구나 싶더라고요. 엄마가 잠시 행복해 보이는 얼굴로 옛날 이야기를 쭉 해주시다가 점점 굳은 표정으로 이러셨거든요. 돈 때문에 싸우지만 않았어도 우리도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너도 아빠하고 화목하게 잘 지냈을 텐데 못난 모습 보여줘서 미안하다. 전 그런 엄마에게 괜찮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엄마가 한동안 힘들어하다가 두어 달이 지났을 무렵 아빠의 물건을 몇 개 남겨두고 정리한 다음에 일을 시작하셨어요. 주방 보조 일을 하시다가 일을 워낙 잘하셔서 주방장 일까지 도맡아서 한다고 들었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일을 하면서 아빠의 사망보험금을 관리하며 지내고 계셨어요. 그리고 저는 만나던 남자친구와 결혼 얘기가 오가던 도중에 아빠가 돌아가신 거잖아요. 남자친구가 아빠 장례식장에 왔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저보고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시간을 내서 만나러 갔더니 남자친구가 이러는 거 있죠? 장례식장에서 다른 조문객들이 하는 말을 들었는데 예비 장인어른이 전과자라고 하더라? 그게 사실이야? 헛소문 같은 거지? 그게 사실이면 그동안 왜 말을 안 해준 거야? 전 이 사실을 그때까지 말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말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대답하니까 남자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어쩌다가 그러셨어? 설마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신 건 아니지? 지금까지 그걸 속이고 있었다니. 말 못할 사정이라도 있었던 거야? 남자친구가 이런 식으로 물어봤지만 저도 아는 게 있어야죠. 솔직하게 털어놓을 만한 말들이 없어서 우선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아빠에 대해서 말하지 않은 건 정말 미안해. 나도 솔직하게 털어놓고 싶었는데 아는 게 있어야지. 나도 아빠가 전과자가 된 이유를 모르고 있어. 엄마도 말을 안 해주셨거든.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빠가 감옥에 들어간 적이 있다고 하면 더 안 좋게 볼까 봐 불안했어. 그래서 말 못했던 거야. 제가 이렇게 말해놓고도 남자친구가 저한테서 정이 떨어졌을까 봐 걱정했었는데 남친이 과묵하고 무뚝뚝하긴 했어도 책임감이 있었어요. 남자친구가 제게 이런 말을 해줬거든요. 네가 말을 안 해줘서 서운했지만 그래도 그건 네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 그런 건 흠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음부턴 그런 문제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말해줘. 남들은 말뿐이라고 해도 남친한테 의지가 됐어요. 제가 또 어릴 때부터 감옥에 가 있는 아빠와 일하느라 바쁜 엄마 때문에 알아서 잘하고 알아서 공부하고 알아서 취직하고 뭐든 알아서 하다 보니 의지할 곳이 필요했거든요. 그렇게 남친한테 의지하면서 저는 또 남친 먹으라고 가끔씩 도시락 싸주고 집에 가서 밥 해주면서 연애할 때부터 아내처럼 내조하고 그랬어요. 그러다 남친 어머니랑 마주치고 그랬거든요.
평소처럼 냉장고를 채워주려고 장을 보고 들어갔는데 남친 어머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때 인사드렸는데 남친 어머님이 그 당시엔 놀란 눈치더니 표정이 너무 안 좋아지시더라고요. 전 아무리 여친이라고 해도 자기 아들 집에 드나드니까 싫었나 보다 했죠. 그런데 나중에 남친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분명히 남친 번호로 온 전화라 받았는데 중년 여성분 목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저번에 마주쳤던 남친 어머님이래요. 제가 무슨 일로 이렇게 연락 주셨냐고 하니까 남친 어머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우리 아들한테 다 들었다. 사돈 되실 분이 전과자라며? 게다가 돌아가셨다고 하더라. 내가 걱정돼서 물어보는 건데 우리 아들이랑 진짜로 결혼할 거냐? 우리 아들을 위해서라도 다시 생각해줬으면 좋겠다. 남친 어머님이 이러시니까 깜짝 놀랐죠. 남자친구가 어머님한테 그대로 말해버린 건가 싶더라고요. 한편으론 남자친구가 왜 어머님한테 말했는지 알 것 같았어요. 남친이 저한테 좋은 말을 하긴 했지만 점점 거리감이 생기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남친 어머님께는 갑자기 이런 전화 주셔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일단 남자친구랑 대화를 해보고 말씀드리겠다고 했어요. 나중에 남자친구를 만나서 어머님한테 전화가 왔다고 이야기했지만 소용없었죠. 남친은 엄마한테 말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니냐. 어차피 나중에 알게 될 건데 무슨 상관이냐고 했거든요. 남친이 이러는 걸 처음 봤어요. 설마 남친이 우리 아빠가 전과자라는 걸 알고 나서 변한 건가 예상했는데요. 처음에는 괜히 제가 찔려서 기분 탓인가 했는데 시간을 두고 보니까 느낌이 확실해졌죠.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한테도 다 얘기한 것 같았어요. 남친 어머님이 가끔씩 저한테 전화해서 구박을 하더라고요. 게다가 남친이 저한테 거리를 두고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하게 됐어요. 제가 뭐가 아쉬워서 미움받는 집안으로 시집을 간 거냐고요? 사실 의도치 않게 아이가 생겨서 이 집으로 시집 왔거든요. 그래서 시모도 어쩔 수 없이 저를 받아들였어요. 결혼식도 급하게 올렸죠. 급하게 한 결혼이라 시댁에서 잠시 살게 됐는데 시모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시모가 틈만 나면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를 엄청 해댔거든요. 그나마 다행인 건 시부였어요. 다행히 아버님한테도 제 상황 설명을 쭉 해드린 다음에 아빠가 전과자라는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시아버지께서 제가 하는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으시더니 이렇게 대꾸해 주셨어요. 아이고 그래. 나도 아들 통해서 전해 듣긴 했는데 마음고생 많았겠더라. 사돈이 무슨 이유로 감옥에 간 건지는 몰라도 네가 아빠 없이 자랐을 텐데 그런데도 바르게 잘 자란 것 같아. 난 네가 단 한 번도 버릇 없이 굴거나 사고 친 적 없어서 걱정 안 하고 있다. 오히려 네가 우리 집으로 시집 오고 나서 든든한 내 딸이 생긴 것 같아서 좋아. 이런 식으로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그래서 시부에게 그동안 받지 못한 아빠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죠. 시부가 이렇게까지 저를 감싸주니까 시부가 있을 때는 시모도 저를 심하게 구박하지 않았어요. 그래놓고 뒤에서는 제 뒷담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엔 시모가 제 뒷담을 하는 줄 몰랐는데요. 시모가 잔소리를 하시면 제가 집안일을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좋게 생각하려고 했거든요. 시모 생신날 시모랑 잘 지내보려고 백화점에 가기로 했어요. 거기서 시모가 갖고 싶다는 가방 좀 사주려고 했죠. 그런데 백화점에서 시모 또래로 보이는 여자가 지나가다가 인사를 하더라고요. 말하는 걸 들어보니 계모임 사람 같았어요. 그 계모임 사람이 글쎄 제 욕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니네 집 며느리는 사돈도 범죄자라 그런지 양심이 없어. 이런 좋은 집안에 시집 왔으면 굽신거리면서 시댁 청소도 하고 밥도 해줄 생각을 해야지. 요즘도 행동이 굼떠? 아들이 정말 아깝다. 아들이 얼마 전에 승진했다지? 이러는데 우리 남편이 얼마 전에 승진했고 우리 아빠가 깜빵 다녀온 전적이 있으니까 100%제 욕이더라고요. 시모가 그 말을 듣고 얼굴이 새빨개지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언제 그런 소리를 했다고 그래? 괜히 헛소문 듣고 이러나 보네. 여기서 이러지 말고 얼른 가. 이렇게 말한 다음에 허겁지겁 그 여자를 보내려고 했어요. 제가 그때 옷을 보고 있어서 시모랑 일행인 줄 몰랐나 봐요. 듣자 하니 제가 다 민망해지고 기분이 나빠져서 시모에게 가서 이런 식으로 말을 걸었는데요. 어머님, 이분이랑 아는 사이세요? 갑자기 제 아빠 이야기를 하시네요. 어디서 그런 소문을 들으신 거예요? 어머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이러니까 계모임 여자가 당황스러워하면서 허둥지둥 가버렸어요. 시모가 그 뒤로 시침이 뚝 떼고 이러시는 거예요. 얘는 참,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다녔다고 그래. 저 사람이 그냥 소문 듣고 와서 저러는 거야. 그건 그렇고 이 가방이 제일 나은 것 같다. 이거 사줘라. 어머님이 이러시는데 너무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시모가 그 정도로 절 싫어하고 뒷담을 하고 다니는 줄 몰랐어요. 시어머니께서 제 이야기를 하고 다닌 적이 없다고 하니까 일단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뒤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저는 입덧도 먹덧으로 오고 스트레스를 먹는 것으로 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고도비만이 되어버렸어요. 처음에는 조금씩 체중이 늘어나는 걸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옷이 하나둘씩 맞지 않게 됐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가빠지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몸이 급격하게 무거워지더니 점점 피곤해지고 하루 종일 앉아있기도 힘들었죠. 회사에서도 당연히 제 변화를 눈치챘는데요. 갑자기 비만이 되면서 지속적으로 속이 쓰리는 복통을 느꼈고 결국 병원을 찾았어요. 병원에서 다양한 검사를 받아본 뒤에 다시 진료실에 가보니 의사 선생님께서 이러시는 거예요. 위식도 역류질환입니다. 비만이 이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까 체중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미 환자분 병세가 심각해진 상태라서 치료와 회복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분간 정기적으로 치료받으러 오세요.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동안 일에 몰두하느라 아파도 잘 쓰지 않던 연차도 꼬박꼬박 쓰고 병가도 내면서 치료를 하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부장님이 절 따로 불러서 이러시는 거예요. 지영씨, 할 말이 있어요. 이제 홀몸도 아닌데 회사 때문에 제대로 쉬지도 못하니까 몸이 망가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사를 좀 쉬는 게 어때요? 일단은 그만두고 다시 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 저를 위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결국엔 저한테 출산 휴가나 휴직 같은 걸 챙겨주기 싫어서 그런 것 같은 게 눈에 딱 보였어요. 결국 부장님 말대로 사직서를 제출하게 됐죠. 그나마 다행인 건 권고사직 처리가 되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당연한 결과이긴 한데 이런 것도 안 챙겨주려고 하는 데가 많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제가 한순간에 백수가 되니까 안 그래도 저를 안 좋아했던 시모가 대놓고 무시하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못생기고 뚱뚱해지니까 엄청 멸시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또 당하고만 있지는 않고 항상 제대로 맞받아치곤 했어요. 도대체 어떤 식으로 시모랑 남편한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있었냐고요? 어느 날 시모랑 같이 밥을 차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수저를 식탁 위로 집어던지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돈도 못 벌어오고 여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뚱뚱해지면 누가 좋아하겠냐. 안 그래도 사돈이 범죄자라 꼴 보기 싫었는데 잘 됐다. 요 앞에 식당에서 서빙 알바 구하던데 거기서 일하면서 시댁 일이나 도와라. 어머님이 이러시니까 속에서 열불이 확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따졌는데요. 어머님,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뱃속에 있는 애만 낳고 산후조리한 다음에 재취직할 거예요. 설마 저 백수 됐다고 이렇게 막말하시는 건가요? 그때 남편이 집에 있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맞서기 무섭게 남편이 고개를 휙 돌려서 저를 쳐다본 후에 이러더라고요. 뚱뚱해지고 못생겨진 주제에 말이 많네. 갑자기 그렇게 변했으면 마음이라도 좋겠어. 우리 엄마한테 말대꾸하지 말라고. 남편이 최근에 절 피하고 제가 말 걸어도 단답을 하더니 역시 제가 살이 쪄서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이런 식으로 맞받아 쳤는데요. 아, 어디 한번 해보자는 거지? 이렇게 둘이서 막말하다가 큰 코 다친다? 어디 한번 내가 이혼이든 뭐든 다 해봐? 누가 이기나 볼까? 어머님 앞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언성을 높여봤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글쎄 콧방귀를 뀌면서 이러는 거예요. 큰 코 다쳐도 상관없어. 마음 같아서는 지금 당장 따로 살고 싶으니까 어떻게 좀 해보라고. 당신이 하는 짓거리 하나도 안 무서우니까. 남편은 물론 시모까지 절 우습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이를 갈면서 말했어요. 이렇게 씨부리는 거 이혼 사유 될 수도 있어. 이거 전부 다 증거로 남겨놔서 고소하면 당신 인생 피곤해질 거라고. 당신이 도대체 뭘 믿고 이러는 건지 모르겠네? 제가 끝까지 맞서 싸우려고 하니까 남편이 저한테 삿대질까지 하고 앉아있더라고요. 결국 아버님이 나서서 남편이랑 시모한테 이런 식으로 윽박지르셨어요. 지금 뭐 하는 짓거리야? 그만 좀 해! 이제는 대놓고 내 앞에서 싸우고 앉아있냐? 안사람이랑 아들 둘 다 정신 나간 짓거리를 하고 앉아있네. 아버님이 이러시니까 남편이 꿀먹은 벙어리가 되더라고요. 시모는 그 와중에 저보고 이런 식으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게 예전에는 안 그러던데 요새 아주 퇴바라졌다. 이제 슬슬 본성을 드러내는 거냐? 지 애비 닮아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고약해. 어머님이 눈을 부라리면서 저를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제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제가 그날 시모한테 이런 식으로 악을 썼거든요. 어머님, 제가 뭐가 되바라졌어요? 어머님이야말로 막말하다 고소당하지 마세요. 제가 처음에 얌전했던 건 그래도 어머님이니까 몇 번 참아줬던 거라고요. 시모가 그때 뒷목을 잡고 쓰러지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런 식으로 막 쏘아붙이기 시작했어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우리 엄마한테 뭐라 했냐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엄마고 당신한테는 시어머니야. 입 조심해. 남편이 이러고 있는데 시모가 저만 보면 뒷골이 땡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시모를 데리고 나갔고 시부가 제 곁에 남아서 절 위로해 주셨죠.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남편이랑 시모가 집으로 돌아왔지만 저한테 말을 걸지 않았어요. 그 뒤로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배에 약간의 통증이 있길래 소화가 잘 안 돼서 그런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가끔씩 어지러움도 느껴졌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려다 몸이 움직이지 않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오후 화장실에서 갑작스럽게 출혈이 시작되더라고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무언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직감했어요. 그때 집에 아무도 없었고 전화해볼 정신도 없어서 일단 저 혼자서 병원에 가봤는데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초음파 검사를 진행했어요. 그런데 그걸 보는 의사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의사가 한숨을 푹 쉬면서 유산을 진단해 주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눈앞이 흐릿해지고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죠. 집에 도착하니 시모가 시부랑 남편한테 밥을 차려주고 있더라고요. 남편이랑 시모가 절 쳐다보지도 않고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울먹거리면서 이렇게 말해버리고 말았어요.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여보, 나 유산했어. 요즘 배가 아프고 소화가 잘 안 되더라고. 가끔씩 어지럽고 몸도 잘 안 움직여지더니 출혈이 시작돼서 병원에 갔는데 유산이래. 그때 제가 유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어쩜 좋냐고 하소연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부가 놀라서 저보고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뭐? 유산? 괜찮니 아가? 어쩌다 유산을 한 거야? 몸에 이상은 없대? 유산했으면 입원해야 하지 않니? 아버님은 이렇게 진땀을 흘리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셨는데요. 반면에 남편이랑 시모는 뭐라 했는지 아세요? 남편이 먼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이러더라고요. 말 좀 심하게 했다고 밥도 안 차려주는 백수년이 이제 유산까지 하냐?
정말 가지가지 한다. 아이를 잃은 건 당신이 마음을 곱게 쓰지 않아서 그런 거고 당신이 스트레스 관리를 하지 않은 탓이야. 이 말을 듣고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는 게 지금까지 애가 잘 붙어있던 게 신기할 정도로 스트레스가 몰려오는 거예요. 게다가 시모가 거기서 이런 말들을 내뱉고 있었어요. 역시 내 그럴 줄 알았다. 시어머니 말에 화내면서 뭐라 할 때부터 알아봤다고. 네가 그렇게 싸가지 없이 구니까 하늘이 노하셔서 벌을 내리시는 거야. 어머님이 이러시니까 아버님이 식탁을 탁 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과 시모 얼굴에다 대고 손가락질을 하시면서 이러셨어요. 너네들 적당히 해라. 다들 입 다물라고. 팝상머리 앞에서 아이 잃은 며느리한테 무슨 짓이냐. 너네들이 생각이 있는 게야 없는 게야 어? 이렇게 호통을 치시니까 남편이랑 시모가 입을 다물더라고요. 안 그래도 아이를 잃어서 슬퍼 죽겠는데 남편이랑 시모가 그러니까 상종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더 이상 그곳에 있고 싶지 않아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침대에 누워서 눈물을 흘렸는데요. 시부가 노크를 한 다음에 들어오셔서 저를 위로해 주셨지만 저는 그 이후로 오랜 시간 동안 잠을 설치고 깊게 자지 못했어요. 그렇게 제 속이 썩어가는데도 남편은 지독하게 절 외면하기 시작했고 시모는 절 무시하기 시작했죠. 아이를 잃고 얼마 지났는데 어딘가 좀 이상해졌어요. 왠지 모르게 몸이 축 처지고 힘들더니 오른쪽 상복부가 아픈 거예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의사 선생님께서 이러시더라고요. 지방간이 좀 심한 상태입니다. 지방간이 생기면 대부분 외관상으로는 건강해 보이는데요. 무증상인 경우도 있고 피로감을 느끼거나 권태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상복부에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까지 증상이 나타나는 양상과 정도가 다양한데요. 이런 이유로 지방간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심해지신 것 같네요. 최대한 빨리 입원하셔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이러셨는데 지금 당장 입원을 못하겠더라고요. 관련 보험을 안 든 상태라서 입원까지 하면 병원비가 장난 아닐 것 같은 거예요. 일단 남편한테 가서 이렇게 말해봤는데요. 내가 요즘 따라 몸에 힘이 없고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가봤거든. 의사 선생님께서 지방간이라 입원해야 한대. 되도록 빨리 입원해야 한다고 하더라. 저는 적어도 걱정은 안 해주더라도 알아서 입원하라고 돈이라도 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정색을 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너 보험도 없는데 무슨 돈으로 입원하려고. 그리고 그걸 왜 나한테 말하는 건데? 난 돈 없으니까 너 알아서 해. 제가 남편 연봉을 아는데 왜 돈이 없다고 하겠어요. 괜히 저한테 돈 쓰기 싫어서 그런 거겠죠. 그리고 나서 남편이 시모방으로 가서 상황을 설명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시모가 저한테 와서는 이러시는 거예요. 너는 우리 아들한테 아프다는 소리를 왜 했니? 괜히 돈 드니까 입원하지 말아라. 양심이 있으면 우리 아들한테 돈 달라고 하지 마. 이제 너한테 돈 쓸 일 없을 거다. 어머님이 얼척없게 나오시길래 헛웃음이 절로 나왔죠. 남편은 몰라도 어머님은 돈을 안 주실 줄 알았거든요. 예상했던 반응이라 제가 이런 식으로 반박했는데요. 제가 돈 달라고 한 적 없는데요. 제가 아프니까 말한 거라고요. 가족끼리 아픈 것도 말 못하나요? 적어도 걱정해 주실 순 있잖아요. 제가 기죽지 않고 두 눈 치켜 세우고 있으니까 어머님이 열받았나 봐요. 시모가 얼굴이 시뻘개진 채로 저한테 이랬는데요. 어디서 말대꾸야. 이게 시어머니 무서운 줄도 모르고 말 하나하나 걸고 넘어지고 있네. 하나부터 열까지 어쩜 이렇게 미운 짓거리만 해대는 거니? 시모가 이러는 걸 듣고만 있었겠어요? 저한테 비아냥대고 있다가 시모한테 한 소리 듣고 있는 걸 보고만 있는 남편도 가만두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바로 이렇게 야무지게 대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살찌고 아픈 것도 어머님이랑 남편 때문이니까 제 속 뒤집지 마세요. 그리고 네가 그러고도 서방이냐? 네 새끼 이런 마누라한테 뭐 하는 짓이야. 너 같은 놈은 정말 짐승만도 못한 놈이다. 제가 그대로 문을 쾅 닫고 방 안에 들어가니까 궁시렁거리기만 하고 뭐라 말을 못하더라고요. 결국 전 친정엄마한테 전화해서 하소연을 했어요.
전화기를 붙든 채로 울면서 그동안 참아온 말을 쏟아냈는데요. 엄마, 내가 그동안 못한 말들이 있어. 어머님이랑 남편 때문에 몸이 아프기 시작하더라. 위식도 역류 질환에 걸리고 나서 몸이 점점 더 안 좋아져서 애가 유산이 됐었어. 게다가 최근에 지방간까지 걸린 거야. 의사가 나보고 입원해야 한대. 근데 돈이 없어. 남편이랑 어머님도 나한테 줄 돈이 없대. 제가 그날 처음으로 시집살이 당하느라 몸이 아프기 시작했다고 말해버렸어요. 엄마한테 유산한 것조차 말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죠. 엄마가 또 멘탈이 약하잖아요. 엄마가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주저앉을까봐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하지만 더 이상 못 참겠어서 엄마한테 전부 다 고백하니까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돈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엄마가 병원비랑 요양비로 1,000만 원을 보내준대요. 생각보다 큰 금액을 준다고 하니까 너무 미안한 마음에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요. 뭐? 1,000만 원을 보내준다고? 무슨 병원비랑 요양비로 1,000만 원씩이나 줘. 됐어. 나 그 정도까지는 필요 없어. 엄마가 그렇게까지 보내준다고 하니까 미안하잖아. 제가 이렇게 말해놓고 눈물이 핑 돌았는데요. 엄마도 우시는지 코를 훌쩍이면서 이러셨어요. 어쩐지 요즘 따라 애가 시들시들해졌더라. 네가 오죽했으면 전화해서 이러겠냐. 그동안 말도 못하고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겠어. 일단 그 돈으로 치료받고 건강 회복한 다음에 이야기하자. 이러고 전화를 끊었는데 엄마가 진짜로 1,000만 원을 보낸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엄마한테 너무 미안해서 한참을 울고 나왔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 전화를 엿듣고 있었나 봐요. 남편이 저를 보자마자 이렇게 묻는 거 있죠? 여보, 뭐야? 장모님께서 1,000만 원 보내주셨어? 당신 아프다고 해서 보내주신 거야? 역시 우리 장모님은 다르네. 진작에 장모님 도움을 받을 걸 그랬다. 남편이 이러는 게 어이가 없어서 한마디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시모가 연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부인이 1,000만 원이나 보내주셨어. 마침 돈이 필요했는데 잘 됐다. 먼저 그 돈 좀 쓰자. 틈만 나면 네 편 들어주던 시부가 사기당해서 큰 돈을 잃었다. 날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남편을 위한 거니까 줘라.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 있죠? 당연히 제가 이런 식으로 꼬치꼬치 캐물었는데요. 그건 절대로 안 되죠. 저 그 돈으로 입원하고 요양해야 해요. 그리고 아버님, 사기당한 사람치고 멀쩡해 보이시던데 사기당한 거 맞나요? 아버님 오시면 물어봐야 할 것 같네요. 제가 야무지게 대꾸하니까 시모가 속이 부글부글 끓었나 봐요. 한마디도 지지 않는 제가 얄미웠는지 어머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지금 며느리가 감히 시애미 말을 의심하는 거냐? 우리 남편 자존심 상하게 그걸 왜 물어봐? 처음 말할 때 그런 거 물어보지 마. 어머님이 이러시길래 제가 곧바로 허탈한 웃음을 지었죠. 시모랑 남편이 1,000만 원을 가져가려고 구라를 치고 있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맞받아쳤어요. 아버님이 그러실 분이 아니라는 거 저도 잘 알아요. 일부러 아버님이 마실 나가시고 없으신 틈을 타서 그런 식으로 말 지어낸 거죠. 그리고 아버님 계실 때 제가 엄마한테 치료비로 받은 1,000만 원 달라고 하면 아버님한테 혼날 것 같으니까 지금 말 꺼낸 거잖아요. 어머님이랑 남편도 그게 치사한 짓인 거 아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전곡을 찔렀나 봐요. 시모가 이를 앙다문 채로 저를 마구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왜 이러시냐고 반항을 하니까 어머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이게 진짜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네. 내가 괜히 너한테 달라고 했겠어? 시집 올 때도 뭐 해온 것도 없으면서 그리 급한 것도 아닌데 왜 못 내놔? 제가 거기서 적당히 좀 하라고 소리를 질렀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저보고 이러는 거예요. 당신 도대체 왜 그래? 우리 엄마한테 왜 그러는 거냐고. 당신이 이 정도로 버릇없고 경우 없는 사람인 줄 몰랐네. 여자답지 않게 굴 거면 돈이라도 줘. 지금 당장 은행 가자. 남편이 이렇게 말하면서 저를 밀치고 난리를 쳤어요. 그리고 나서 머리채도 잡히고 그랬는데 때마침 마실 갔다 돌아온 시부 덕에 살 수 있었죠. 아버님이 그때 뭐하는 짓거리냐고 호통치시면서 남편이랑 어머님을 막 말리셨거든요. 제가 그때 아버님을 붙잡고 이렇게 여쭤봤는데요.
아버님, 혹시 사기당하셨어요? 제가 지방간 때문에 입원을 해야 해서 엄마한테 1,000만 원을 받았거든요. 근데 어머님이랑 남편이 아버님이 사기를 당하셔서 힘드니까 그 돈을 달래요. 제가 이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시부께서 놀란 토끼 눈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곧바로 아버님 입에서 이런 답이 나오더라고요. 뭐? 아니야. 내가 무슨 사기를 당했다고 그래? 이 사람이 진짜 갑자기 왜 며느리한테 거짓말을 하고 그래? 도대체 무슨 일을 꾸미려고? 아버님 반응을 보아하니 시모가 저한테 돈을 뜯어내려고 거짓말을 한 게 맞았던 거죠. 안 그래도 시모랑 남편한테 적대적이었는데 이 일을 겪은 후로 더 적대적으로 변하게 됐는데요. 그 뒤로 손목이 심하게 파랗게 되고 부었는데 너무 아프고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 지방간 판정을 받은 곳 있잖아요. 지난번이랑 똑같이 집 근처에 있는 조금 큰 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검사 결과를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뼈에 살짝 금이 갔네요. 지방간이 심해서 입원을 권했었는데 입원은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입원도 안 하시고 이번엔 다른 데도 다쳐서 오셔서 병원장님께서 직접 찾아오시겠대요. 세상에, 어떤 병원장이 환자가 걱정돼서 직접 와주는 걸까 싶었거든요. 곧 이어서 진료실 문이 열리더니 병원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제 예상대로 자기가 병원장이라고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병원장이 저를 빤히 쳐다보다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혹시 부친의 성함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아는 사람이랑 닮으신 것 같아서요. 이름도 그렇고 나이대도 비슷해서 와봤는데 생김새도 비슷하시네요. 병원장이 이러시길래 10년 전 돌아가신 아빠의 이름을 댔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장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러는 거예요. 환자분 아버님 이름이 김병훈 씨가 맞다고요? 역시 그랬군요. 혹시나 해서 와봤는데 병훈이 따님분이 맞을 줄이야. 사실 병훈이랑 저 그리고 이 병원 의사 몇몇이 대학 동기예요. 우리 아빠가 의대를 나왔다니 난생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그 와중에 병원장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병훈이가 죽기 전에 따님분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병훈이가 따님분 대학 졸업 사진을 많이 보여줘서 얼굴이랑 이름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병원에 오신 환자분 얼굴이랑 이름이 어딘가 익어서 긴가민가 했어요. 병원장님이 알아볼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아무리 옛날이랑 다르게 살이 쪘어도 주근깨가 많이 나 있어서 얼굴이 특징적인 편이었거든요. 주근깨가 볼은 물론 눈 주위랑 콧잔등까지 나 있어서 화장을 안 하면 눈에 띄는 편이었어요. 전 당연히 입원하러 간 거라 생얼로 갔었기 때문에 병원장이 제 주근깨랑 이목구비 그리고 이름을 보고 알아본 거죠. 그런데 이쯤 되니까 우리 아빠가 왜 의사가 되지 못했는지 궁금한 거예요. 병원장님께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런 사정이 있었다고 쭉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병훈이가 의대 에이스였는데 의사가 되지 못했던 사연이 있어요. 병훈이가 인턴일 때 다 함께 필리핀 의료 봉사를 갔었는데요. 그런데 현지인들이 치료용품을 훔치고 자기들 먼저 치료해달라고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렸어요. 그 순간 병훈이가 맨 앞에서 동기들을 감싸면서 제지하다가 다쳤어요. 그때 병훈이가 발로 막다가 신경을 다치게 됐는데 거기가 오지였던지라 응급처치도 제대로 못하고 골든타임을 놓쳐 치료를 못 받았어요. 손을 아예 못 움직이는 건 아니었지만 의술이라는 게 고도로 섬세한 작업이 필요로 하잖아요. 그래서 병훈이가 결국 의료인의 길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이유로 그 자리에 있던 친구들이 병훈이한테 큰 죄의식을 갖게 됐어요. 전 당연히 그 말을 듣고 너무 놀랐죠. 아빠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말에 오열을 하게 되었고 의료진들도 모두 오열했어요. 몇 분 뒤에 겨우 진정을 하고 있는데 병원장을 포함한 몇 의사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이쪽 일을 하는 사람들은 딱 보면 알거든요. 손목뼈에 금 가고 여기저기 타박상이 있는 거 보니까 맞아서 그런 것 같은데
혹시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그리고 왜 지방간 치료는 안 하고 계시나요? 이렇게 물어보길래 사실대로 말했어요. 그러니까 병원장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이 저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결국 병원 사람들의 도움으로 시모와 남편을 가정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제가 있는 병원이 가정폭력 피해자 환자를 위한 시스템이 있는 병원이었거든요. 병원 측에서 신고를 해줘서 경찰이 출동해 조사한 후에 피해 사실 확인서를 쓰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있던 병원에서는 제 치료비를 구청에 청구했다고 하더라고요. 피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의료비를 지원받기 위한 모든 절차를 제가 아닌 경찰, 의료기관, 구청이 연계해서 진행해줬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시모랑 남편이 조사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시모한테 전화가 와서 받아봤는데 어머님이 이러시더라고요. 경찰한테 다 들었다. 우리가 너한테 그런 짓 한 적 없다고 말했거든. 그러니까 경찰이 네가 병원장이랑 친분이 있어서 신고한 거라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네 인맥을 쭉 읊어주더라. 그렇게 시모랑 남편이 제게 의사들 인맥이 생겼다는 걸 알고 또 간신배처럼 금방 저한테 붙어먹으려고 했어요. 시어머니께서 도대체 뭐라 했길래 그러냐고요? 어머님이 얼굴에 철판을 깔고 제게 이러셨거든요. 며느리 네가 있는 병원 알려줘라. 그래도 우리가 너한테 한 짓이 있으니 속죄해야 하지 않겠니? 아들이랑 같이 병문안을 가서 사과도 하고 며느리 널 돌봐주고 싶다. 전 그것들에게 당한 게 있으니까 망신을 주고 싶어서 제가 어디 있는지 알려줬어요. 시모랑 남편이 병원으로 찾아와서 저에게 싹싹 비는 거예요. 시모가 그 와중에 가식을 떨면서 이러고 있었어요. 며느라, 괜찮니? 우리 며느리 안 그래도 위식도 역류질환도 있었고 아이도 잃었었는데 내가 미안하다. 내가 너무 경솔했어. 우리 며느리가 이제 지방간까지 생겼는데 걱정도 안 해주고 이렇게 실수를 해버렸네.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기 사과를 받아달라는 거예요. 그 와중에 남편은 이런 식으로 아부를 떨고 있더라고요. 여보, 내가 진짜 잘못했어. 내가 당신한테 저지른 죄 전부 다 용서해주면 안 될까? 병원장이랑 친분 있으면 말을 하지 그랬어. 제가 미쳤다고 이것들이 하는 사과를 받아주고 용서해주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시모랑 남편한테 이런 선전포고를 날렸는데요. 당신이랑 당신 어머님이 나한테 한 짓거리 전부 다 고소할 거니까 열심히 빌어봐. 바닥에 넙죽 엎드려도 당신 애들 절대 용서 안 할 거니까 어디 한번 빌어보라고. 제가 이러니까 남편이랑 시모가 사색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때가 돼서야 진심으로 무릎 꿇고 빌더라고요. 남편이 저한테 이러는 게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는데요. 안 그래도 돈이 없는데 도대체 왜 이러는 건데? 한 번만 봐주라, 어? 솔직히 우리가 평생을 약속한 사이인데 이러면 안 되지. 남편이 이렇게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길래 그러거나 말거나 했죠. 대신 지나가던 간호사 선생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간호사쌤, 이분들 좀 내쫓아주세요. 이 사람들 좀 나가라고 하고 싶은데 제가 말해봤자 안 들을 것 같거든요. 병원 내에 경비원 없나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이러니까 간호사 선생님이 시큐리티를 불러줬어요. 경비원들이 남편이랑 시모를 끌고 갔는데 남편이랑 시모가 취한 얼굴로 절 불러대더라고요. 전 그쪽을 한번 슬쩍 봤다가 더 이상 쳐다보지도 않고 무시해줬어요. 그리고 그 후에 남편에게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소송을 걸었죠. 당연히 치료비, 위자료 전부 다 청구했는데요. 시모랑 남편이 1,000만 원이 쓸 데가 있으니까 달라고 했었잖아요. 1,000만 원이 필요했던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안 그래도 돈이 없는데 왜 그러냐고 한 번만 봐달라고 빌 때 시모가 이런 말을 해줬었거든요. 사실 나랑 내 아들이 사기를 당했어. 처음엔 내 친구가 사업을 하자고 이걸로 돈을 쓸어 담을 수 있다고 하더라. 실제로 내 친구가 그걸로 돈 좀 버니까 내가 시험 삼아 같이 해봤어. 그러다가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늘어나니까 너무 신이 나는 거야. 그때 내 친구가 투자를 하면 돈을 더 불릴 수 있다고 하면서 돈을 달라고 했어. 그래서 내가 아들한테 말해서 며느리 너 몰래 투자를 한 거야.
그런데 남편이랑 시모가 투자를 할 정도로 큰 돈이 있지는 않거든요. 여기서 제가 무슨 돈으로 투자를 했냐고 물어봤는데요. 바로 그때 시모가 이런 이야기를 다 해주는 거 있죠. 수익이 생기는 걸 직접 경험하니까 아들이랑 내가 대출을 있는 대로 다 땡겨서 투자를 한 거야. 나는 주택담보대출까지 받았어. 남편한테 말하면 못하게 할 게 뻔하니까 남편한테 말을 안 했어. 근데 이게 전부 다 사기였더라. 내 친구가 나랑 아들 돈을 들고 튀었거든. 전형적인 사기 수법인데 그걸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황당해하니까 어머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어쨌든 멋대로 진행한 일이니까 입 꾹 닫고 우리끼리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했어. 그런데 몇 달을 버티다가 결국 3달이나 연체를 하게 된 거야. 이대로 가다간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것 같더라. 근데 며느리 너한테 1,000만 원이 생겼다니까 눈이 휘둥그레져서는 달라고 했던 거야. 시모 말을 들어보니 1,000만 원으로 급한 불을 끄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집이 넘어가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저한테서 1,000만 원을 빼앗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시모랑 남편 인생이 이렇게 망가지고 저는 반대로 복수하면서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좀 있었거든요. 병원장님이 시모 때문에 다친 걸 치료해 주려고 와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사실 병훈이가 난임분 대학 등록금, 대학 입학 선물, 생활비 등등 때문에 무면허 불법 의료 시술을 했었어요. 병훈이 말로는 병훈이의 옛 의대 동기 중 하나가 병훈이의 사정을 알고 꼬드겼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병훈이와 가끔 연락을 하고 지냈어서 병훈이가 생활고 때문에 고생했다는 거, 그리고 불법적인 일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양심의 가책을 느낀 병훈이가 자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병훈이는 물론 관련된 사람들이 모두 징역을 살게 된 거죠. 제가 참 아빠랑 떨어져 살고 거리를 두면서 모르고 있었던 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게다가 병원장님이 아빠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병원이가 출소한 후에 난임분 이름으로 가끔씩 이 병원에 기부를 하고 있었어요. 난임분도 아시겠지만 병훈이가 말이 없고 애정 표현이 없잖아요. 병훈이 나름대로 해본 난임분에게 한 사랑 표현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병훈이에게 약속을 했어요. 너희 가족이 어딘가 아프다고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고의 치료를 해주겠다고요. 그래서 제가 따님분을 직접 치료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후에 따님분이 다치거나 아프면 치료비는 제 병원에서 알아서 해줄 거니까 몸에 이상이 생기면 무조건 제 병원으로 오세요. 전 그렇게 병원장님의 관심을 한 몸에 받으며 치료를 받았고 몸이 점차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퇴원하는 날이 다가오게 된 거죠. 퇴원하는 날, 아빠의 대학 동기였다는 분들이 저에게 봉투 하나를 내밀면서 이러는 거예요. 늦었지만 네 축의금이다. 어차피 이혼할 거지만 그래도 네 아빠가 살아있었다면 네 결혼식에 가서 인사도 하고 축의금도 전달했을 거야. 그때 못한 축의금이라고 생각하고 받아줘. 아빠 동기분이 이러셔서 처음엔 안 받으려고 했거든요. 기어코 제 손에 돈 봉투를 쥐어주시는 거예요. 덕분에 퇴원한 후에 그 돈으로 생활하며 편안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남편이랑 시모는 어떻게 됐냐고요? 제가 병원에 입원하고 진료받은 기록으로 가정폭력죄가 인정됐어요. 퇴원한 후에 제가 친정집에서 지내고 있었거든요. 시부가 저한테 전화해서 어디서 지내고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집 주소를 알려드렸더니 찾아오셔서 이런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나름대로 막아보긴 했는데 제대로 편을 들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나도 한 집에서 같이 산 사람이라서 진술을 해야 했어. 그래서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본대로만 말해서 안사람이랑 아들놈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거다. 이렇게 시부까지 진실을 말씀해 주신 덕분에 현재 남편이랑 이혼한 상태예요. 전 남편이 전 시모랑 같이 1,000만 원에 눈이 휘둥그레해져가지고 막 달라고 했었다고 했잖아요. 전 남편이랑 전 시부모 전부 다 돈이 없어서 치료비, 위자료 모두 다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전시부께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아들이랑 안사람을 설득해서 집을 정리했어. 훨씬 작은 집으로 월세를 얻어서 이사 갔다. 그리고 집을 정리한 돈으로 법원에서 정해준 위자료들을 전부 다 지불하게 했거든. 위자료는 잘 받았니? 어쩐지 그동안 소식이 없던 위자료가 다 들어왔더라고요. 전시부는 죄가 없으시고 저에게 잘해주신 분이니 제가 괜히 죄송스럽기도 하고 감사했죠. 그리고 저는 병원장의 권유로 코디네이터 자격증을 따서 그 병원에 취직했어요. 요즘은 운동도 하면서 살을 빼고 있는데요. 예전처럼 날씬해지지는 않았지만 몸이 어느 정도 가벼워졌어요. 여기서 더 열심히 식단 관리를 하고 운동을 하면서 건강 관리를 해볼 생각이에요. 전이랑 다르게 건강해지고 생산적으로 살고 있는 기분이라 이혼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여기까지 제 사연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은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부당하다고 느껴져도 포기하지 마세요. 항상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다 보면 저 같은 일이 일어나기도 하더라고요. 오늘도 묵묵히 열심히 살다 보면 기적적으로 귀인이 찾아오는 일이 생기실 거예요.